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의 이태의입니다. 이번에 살펴본 내용은 제가 2019년도에 수행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따른 태양광 상계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일부입니다. 생명의 3대 요소는 공기, 물, 빛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자원이라고 느껴지는 이러한 생명의 3대 요소는 지금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3대 재생에너지원으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며 특히 태양광 발전은 가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높은 발전원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면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선이 없어도 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보다 좋은 발전원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일부 국가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생활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태양광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는 집에서 사용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한전으로 전기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일단 출근을 하게 되면 전기의 사용량이 그리 많지 않겠죠?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불을 켜고 세탁기도 돌리고 TV를 시청하면서 전기의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발전은 어떠한가요? 아침이 되어 해가 뜨기 시작하면 발전이 시작되고 대략 정오가 넘어가면 가장 높은 발전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그 소비와 발전의 패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전기를 외부로부터 받아서 쓰기도 하고 발전량이 많을 때는 남기도 합니다. 파란색의 소비와 붉은색의 발전이 겹쳐지는 부분은 발전량이 작아 소비되는 부분입니다. 겹쳐지지 않은 파란색은 외부에서 전기를 받아서 쓰는 수전 전력이 되고 겹치지 않은 붉은색은 발전은 하지만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전기가 됩니다. 이렇게 남은 전기는 어떻게 할까요? 전기는 저장이 어렵습니다. 집에 대용량 배터리를 설치해서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하면 외부에서 전기를 받아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 남는 전기가 발생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터리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시나요? 요즘 전기차가 인기입니다. 저도 여유가 있다면 한 대 사고 싶지만 아직은 보조금이 없으면 전기 자동차의 가격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많이 비쌉니다. 전기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있는 엔진을 비롯한 비싼 내연기관이 없지만 더 비싼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싼 배터리를 집에 설치하고 쓰는 것이 과연 경제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렇다고 남는 전기를 그냥 버리면 그것도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전력 수급 계획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태양광의 보급도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태양광을 설치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광을 설치할 때 설치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양광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쓰고 남은 전력량을 한전에서 소매 요금으로 구매해주는 상계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계 제도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만드는 비용과 함께 전기를 보내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한다고 하는 자급자족의 개념으로 보면 당연히 전기요금 감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가치가 전기요금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전기를 역송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러한 역송에 대해서 전기요금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태양광이 보급되기 전의 계량기는 발전량이 남아서 한전으로 역송되는 전력량을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집에는 역송되는 전력량을 볼 수 있는 역송 계량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남아서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계량합니다. 이제 태양광을 설치한 고객은 한전에서 받은 전력, 즉 총 수전량에서
다시 보낸 역송 전력량을 뺀 순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바로 이러한 요금 방식을 상계 요금 제도라고 합니다. 참, 최근에 설치된 계량기는 예전보다 좋아져서 계량기 한 대로 보내고 받는 모든 종류의 전력량에 대한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장점만 있을 것 같은 이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나타나는 이슈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 커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보급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평탄했던 전력 계통의 수요가 태양광 보급이 확산되면서 낮 시간에 자가 공급이 늘어나면서 아래로 푹 꺼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부하 곡선이 점차 오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 해서 그 이름이 바로 더 커브로 지어졌습니다. 이 더 커브가 왜 문제일까요? 달리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텐데요. 시속 80에서 100km로 정속 주행하는 것은 1000cc의 엔진을 가진 경차로도 상당히 쾌적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속 80km에서 20km로 급감독했다가 다시 100km로 급가속을 하는 운행을 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자동차에 큰 무리가 가거나 아마도 더 큰 엔진을 가진 자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2018년 서울 지역에서 3kW급의 태양광을 설치한 주택의 1년 동안의 발전 패턴을 보면 흔히 말하는 더 커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전력 패턴을 산업용 전력 수요가 이끌고 있어서 아직 이러한 더 커브 현상이 개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태양광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이 증가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용 태양광의 보조 정책 중인 하나인 상계제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전기요금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태양광 패널 가격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상계제도를 통한 보조가 지속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계거래 고객이 역송을 통해 절약한 전기요금은 전력회사의 고정비용 회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전력산업은 발전기, 송배전 설비와 같은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해서 고정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에서 고정비용을 기본요금만으로는 회수할 수 없어서 사용량 요금을 통해서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거래로 사용량 요금을 감면해 주다 보니 회수하지 못하는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을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의 사용량 요금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일반 소비자가 태양광 설치 소비자를 보조하는 교차 보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은 자본과 토지를 가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소비자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차 보조가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소비자를 보조한다는 역진적인 지원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캘리포니아처럼 태양광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상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넷미터링 2.0이라는 개선된 제도를 도입하여 상계 거래 고객에게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개시별 요금제의 선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밤 시간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 요금은 태양광 설치 고객이 되도록 낮 시간에 전력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태양광을 통해 스스로 발전한 전력을 스스로 소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개시별 요금제는 낮 시간의 요금이 더 비싸서 그대로 상계 고객에게 적용할 경우에 더 커브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설치 비용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보조 정책이 없이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텐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의 상계 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야 할까요? 우선 상계거래 등록 고객의 전기요금의 기준이 수전량에서 역송량을 뺀 순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기본요금도 순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양의 전력을 받고 보내도 순사용량이 적으면 기본요금도 거의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망 이용량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비용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소비자에게 고정 비용이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요금의 부과 기준을 수전량이 아니라 수전량과 역성량을 합한 망 전송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정 비용의 적절한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역송 전력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망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송할 때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만약 전력 소매 요금으로 역송 전력을 보상하는 상계 제도를 정책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역송 전력에 대해 정확한 가치를 산정해서 별도의 구매 단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원에 대해서는 균등화 발전 비용을 기준으로 발전원에 대해서 경제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생산한 전력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갖는 분산형, 즉 가능하면 자급자족을 통해서 개통해주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에 기초하면 자가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와 유사하게 낮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개시별 요금제를 도입해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최대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ESS가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하락한다면 ESS를 설치해서 낮 시간에 남는 전기를 역송하지 않고 충전하여 저녁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력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비싼 ESS를 설치한 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 전력 거래, 즉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개통에 전력이 필요할 때 이를 보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요 반응 자원으로서까지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IoT가 설치된 ESS를 상품화하는 것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상계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제 이름이나 혹시 지금 이 연구 보고서의 제목을 검색하시면 본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해외의 상계제도 개선 사례와 우리나라의 상계제도 개선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